안녕하십니까. 음료와 주장관리 과목을 담당하고 있는 박인규 교수입니다. 우리 학생들 동계 방학이 끝나고 현재는 학교에 와서 강의를 갖다가 수강을 해야 되지만 코로나라는 변수로 인해서 부득불 인터넷으로 강의하게 된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 어려운 시기 우리 학생들 잘 극복하시고 건강관리 잘 하셔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강의에서 뵙기를 희망합니다. 음료와 주장 관리 강의를 위해서 제가 선정한 책은 주장 실무 관리입니다. 본 교재는 제가 호텔에서 근무하면서 직접 현장에 있었던 그런 자료를 가지고 만든 그런 교재가 되겠습니다. 교재 내용은 총 8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장은 음료의 일반적 개념, 2장은 양조주 와인이고 3장은 양조주 맥주며 4장은 증류주에 대한 이야기고 5장은 혼성주, 6장은 청량음료, 그 다음에 7장은 칵테일 개론과 8장은 주장 경영, 이렇게 총 8장으로 구성됐습니다. 1장 음료의 일반적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1장은 음료에 대한 일반적인 개념을 갖다가 설명하기 위해서 세 개의 절로 음료의 개요와 그 다음에 음료의 분류, 그 다음에 음료의 용어, 이렇게 세 개의 절로 구성을 해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절 보시면은 우리 음료의 개념입니다. 우선 음료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우리 사람이라든가 동물에게 있어서는 수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이 수분이 없으면은 우리는 절명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음료 역사가 언제부터 시작되느냐라고 한다면은 그거는 정확하게 인류 태동과 함께 더불어서 시작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 본 과목에서는 일반적인 즉 술이 들어가지 않는 음료도 이해하지만 술이 들어간 이런 베버리지, 그 알코올 베버리지에 대해서 우리는 많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음료의 역사에서 우리 술이 언제 생겨졌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그래도 인류가 사냥이라든가 채집 생활에서 벗어나고 한 곳에서 모여가지고 농경생활을 하면서부터 자연스럽게 먹고 남은 과일이나 곡식을 가지고 우리 술을 만들었다는 이렇게 기록이 여러 가지 그 문학책이라든가 성경 등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술을 만드는 재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술을 만드는 재료는 과일과 곡식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과일로 만든 것은 와인 종류고 곡식으로 만든 것은 막걸리나 맥주와 같은 종류가 되겠습니다. 우리 음료의 역사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는 음료 정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음료는 영어로 베버리지라고 하는데 바로 이 베버리지가 우리 동양과 서양에서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양에서는 우리 베버리지 즉 음료를 알코올성 음료와 그 다음에 비알코올성 음료 모든 걸 갖다 이제 우리가 베버리지라고 하는데요. 동양에서는 비교적 베버리지라는 말이 조금 축소돼서 쓰이고 있는데 술이 들어가지 않은 즉 논알코올 드링크만 동양에서는 베버리지라고 합니다. 또한 알코올성 베버리지를 갖다가 다른 말로 하드 드링크 또는 스트롱 드링크 또는 스프리트라고도 합니다. 비알코올 드링크는 우리가 다른 말로 소프트 드링크라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음료에 대해서 동양과 서양에서도 이렇게
어휘의 뉘앙스 차이가 있다는 것을 좀 말씀드렸고요. 음료의 정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술은 인간의 몸과 마음을 가장 최고의 상태로 유지시켜주는 생명의 수라고 옛부터 얘기했습니다. 이 술은 과거에는 평범한 그런 평민이라든가 평일에 마실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제사를 지낼 때 바치는 그런 곡물로 사용을 하였고 또 그 당시 그 시대의 문화를 대변하는 게 바로 술이었습니다. 그래서 음료의 정의지만 조금 어원을 축소해 가지고 우리 술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주세법에 의해서 술을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주세법에 의한 한국의 술의 정의는 과일이나 곡식을 발효시켜 만든 1% 이상의 알코올 성분이 포함된 음료를 말합니다. 그래서 간혹가다 맥주가 0.5%짜리가 있습니다. 0.5도짜리는 그래서 우리가 알코올이 들어가 있지만 이거는 한국의 주세법에 의해서 술로 취급하지 않고 바로 음료로 취급을 하는 게 주세법에 의한 정의입니다. 제2절 음료의 분류 설명드리겠습니다. 음료는 크게 나눠서 위쪽에 보시면은 비알코올성 음료가 있고 그 다음에 알코올성 음료가 있습니다. 비알코올성 음료는 술이 들어가지 않은 음료로서 청량음료, 영양음료, 기호음료가 있습니다. 청량음료는 우리가 마셨을 때 시원한 느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음료를 얘기하는 건데요. 예를 들면은 뭐 콕이라든가 그 다음에 세븐업이라든가 판타라든가 그 다음에 물 이런 건 우리가 마셨을 때 시원한 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청량음료라고 합니다. 이런 청량음료는 탄산이 들어간 것과 탄산이 들어가지 않는 것 또 그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세븐업이라든가 콕이라든가 이런 거는 탄산가스가 들어가 있죠.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슈퍼라든가 약국에서 파는 바카스라든가 그 다음에 물이라든가 뭐 이런 거는 무탄산 음료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는 비알코올성 음료에서 영양음료가 있어요. 이 영양음료는 쉽게 생각해서 마셨을 때 몸에 좋은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주스라든가 우유 같은 게 있고요. 기호 음료는 우리가 습관적으로 마시는 음료를 얘기하는 거죠. 이거는 시원한 청량감이라든가 마셨을 때 몸에 그다지 영양적으로 도움이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습관적으로 마시는 거 커피나 차 이런 종류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비알코올성 음료, 논알코올 베버리지를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알코올성 베버리지, 술이 들어간 걸 말씀드리면은 여기도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우리 비알코올 음료 가장 위에 보면 양조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증류주, 혼성주가 있는데요. 술은 양조주를 먼저 만들고 증류주 만들고 그 다음에 혼성주를 만드는 단계로 발전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어떤 술은 바로 양조주에서 증류주 단계를 빼고 혼성주로 넘어가는 게 있었어요. 그게 바로 와인에다가 여러 가지 부지를 우려내는 이런 거는 바로 증류 과정을 겪지 않고 혼성주로 넘어가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술은 양조주를 만들고 나서 증류주를 만들고 혼성주를 만듭니다. 자, 양조주는 과일로 만든 게 대표적인 게 있고요. 이런 건 와인 종류죠. 그 다음에 곡식으로 만든 게 또 대표적인 술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막걸리나 맥주입니다. 자, 그 다음에 증류주 보시면은 브랜디, 위스키, 소주, 진, 럼, 데킬라 뭐 이런 종류는 우리 증류주를 하고요. 그 다음에 양조주나 증류주에다가 부재료를 넣어가지고 색깔과 맛과 향을 우러낸 걸 혼성주라 그래요. 근데 요거는 영어로 더 많이 쓰는데요. 리큐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혼성주 얼른 아마 학생들이 떠오르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집에서
당금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게 음료 분류 우리 표를 보면서 정리를 했는데요. 알코올성 음료와 비알코올성 음료로 나눠지고요. 비알코올성 음료는 청량음료, 영양음료, 기호음료로 나눠지고 알코올성 음료는 다시 양조주, 증류주, 혼성주로 나눠집니다. 바로 앞장에서는 음료 분류 표에 의해서 전반적으로 음료에 대한 분류를 해봤습니다. 제일 처음에 설명할 부분은 양조주가 되겠습니다. 이 양조주는 발효주라고도 하는데요. 술의 역사로 보아서 인류가 혼성주나 증류주보다 먼저 마셔온 술입니다. 우리 술을 만드는 재료는 크게 두 가지라 그러는데요. 과일로 만든 술은 와인이 대표적인 것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곡물을 이용해서 곡물의 전분을 이용해서 술을 만들어낸 것으로 대표적인 맥주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우리 술을 만들어지는 과정을 갖다가 한번 우리 이해하도록 할까요? 우선 과일로 만드는 그런 술 종류가 있는데요. 과일로 만드는 술은 보시면은 이게 과일로 만드는 술은 자체가 당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걸 갖다 이제 우리가 과당이라 그러고요. 여기에 이런 과일에는 자체적으로 뭐가 있냐면은 효모가 있습니다. 과일 안에는 야생 효모가 있는데 이 효모가 바로 단 것을 먹으면서 에틸 알코올과 물과 그 다음에 가스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마시는 그런 우리 알코올 베버리지는 즉 술은 뭐냐면은 결국은 효모에 의해서 효모가 당분을 먹으면서 생리현상으로 먹고 에틸 알코올과 물과 이산화탄소를 갖다 만들어내는 과정을 갖다가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자, 그런데 우리 술을 곡식으로 만든 과정을 한번 볼까요? 여기에는 전분이라 그래서 이거는 전분은 뭐냐면은 쌀 같은 걸 갈아 놓거나 옥수수를 갈아 놓은 상태 이런 것 갖다 이제 전분이라 하는데 여기에는 과일처럼 이렇게 단맛이 없기 때문에 여기다 설탕을 갖다 넣어주는 걸 갖다 우리가 전분 당화를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전분 당화를 준 다음에서 여기다가 미지근한 그런 물을 붓죠. 그래서 여기에 전분에 5배나 6배나 되는 물을 부어주면은 여기에 이제 우리가 달짝지근한 그런 하나의 즙이 되죠. 이 다음에 여기다가 효모를 갖다가 인공 효모를 넣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효모가 역시 과당에서처럼 과일로 만들듯이 에틸 알코올과 물과 이산화탄소를 갖다가 만들어내는 겁니다. 결국은 과일로 해서 술을 만들거나 곡식으로 술을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는 곡식으로 만드는 과정은 즉 곡식 자체가 당분이 없기 때문에 여기다가 설탕을 하나 더 넣어주는 그런 단계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술의 분류 두 번째, 증류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조주를 만들고 그것을 다시 증류기에 의해 증류한 술을 갖다 증류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양조주는 보통 8도에서 14도씨 내외의 술을 만들 수 있는데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효모를 이용한 술은 21도 이상은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더 주정이 강한 그런 술을 얻기 위해서는 증류를 해야 됩니다. 증류는 알코올 성분과 비알코올 성분을 분리해내는 것을 의미하는데 즉 다시 줄여서 얘기하면 물과 술을 분리해내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원리는 물은 100도 섭씨 100도에서 끓고요. 알코올은 섭씨 78.32도씨에서 끓는 것을 이용해서 증류를 하게 됩니다. 예, 그림에 보시는 것은 우리가 증류주를 만들기 위한 증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증류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탄식 증류기와
다음에 연속식 증류기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에 보시면은 단식 증류기가 있는데요. 이 단식 증류기는 흡사 우리 과거에 이제 쓰던 그 솥 모양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물론 모양은 틀리지만 구조가 이제 그렇게 원리가 그렇다는 얘기고요. 요 안에다가 지금 우리가 양조주를 넣고 지금 막걸리나 맥주와 같은 그런 양조주를 넣고요. 알코올이 날아가는 온도는 78.32도라니까 섭씨 요게 그 정도의 열을 가해주면은 물은 그대로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알코올이 날아가 가지고 요 관을 통해서 요쪽으로 쭉 날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뚜껑이 닫혀 있는 밀폐된 용기고요. 요게 구멍을 통해서 지금 뭐냐면 알코올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단식 증류기 우리 장점은 뭐냐면은 비교적 가격이 저렴하고요. 그 다음에 설치가 용이하며 그 다음에 이제 단점이 있는데요. 그 단점은 요게 한번 우리 증류할 때마다 찌꺼기를 버리고 다시 재가해야 되고 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대신에 이 단식 증류의 가장 큰 장점은 맛과 향이 뛰어난 그런 우리 그 증류주를 만들 수 있다는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연속식 증류기는 이 단식 증류기의 어떤 그 단점을 보완하려고 만들어낸 건데요. 여기에 보시면은 굉장히 여러 어떤 그 증류기가 이렇게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료를 갖다가 위에서 넣어주면은 이거는 이 뚜껑을 열었다 닫았다 하는 것이 아니고 재료가 원료가 들어가는 투입구하고 알코올이 나오는 투입구하고 그 다음에 열을 가하는 투입구가 틀려 가지고 이거는 대량 생산이 가능한 그런 어떤 증류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연속식 증류기의 단점은 어떤 게 단점이냐 하면은 한마디로 열을 갖다가 많이 가하기 때문에 맛이 그 재료 특성을 살릴 수 없고 또 하나 단점은 보시다시피 많은 공간과 그 다음에 그 증류기가 여러 개가 들어가기 때문에 설치 비용이 좀 이렇게 비싸다는 게 하나의 단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가장 큰 장점은 우리 대량 생산이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럼이라든가 보드카라든가 진, 뭐 우리나라 소주 이런 거는 대부분 이렇게 연속식 증류기로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급 위스키라든가 그 다음에 고급 우리 꼬냑이라든가 이런 거는 단식 증류로 만들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혼성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혼성주는 우리가 한국말로 이제 혼성주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그렇지만은 리큐르라는 말을 더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 리큐르 하는 것은 이거는 프랑스 말로 즉 불어로서 리큐르인데 그건 혼성주를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오히려 우리 현장에 가면은 혼성주보다는 리큐르라는 말을 갖다 많이 씁니다. 또는 이제 영어로는 우리가 코디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코디얼이나 리큐르나 혼성주 이거는 다 같은 의미다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혼성주 만드는 그 원리를 말씀드리면은 혼성주는 우리 양조주나 그 다음에 증류주에다가 이게 감미를 갖다가 더하는 겁니다.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양조주나 증류주에다가 설탕 같은 달짝지근을 갖다가 넣어주고 과일이나 약초, 향료, 초근 목피 이런 걸 넣어서 맛과 색깔과 향을 갖다가 좋게 만든 겁니다. 가만히 생각하니 이 혼성주는 우리가 그동안에 많이 본 것 같아요. 어디서 많이 봤냐면은 집에서 소주에다 당금주를 얘기하는 거죠. 즉 소주에다가 인삼이라든가 칡이라든가 머루라든가 다래, 앵두, 복숭아 뭐 이런 기타 등등 여러 가지를 갖다 넣어 가지고 맛과 색깔과 향을 갖다 좋게 한 거 이런 걸 갖다 우리가 혼성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가만히 봤던 이런 초근 목피 있잖아요. 이 말은 조금 낯선 것 같아요.
자, 이거는 뭐냐면은 초는 향신료 종류 얘기하죠. 그 다음에 그는 뭐냐면 땅에서 나는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모든 거. 이거는 나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나무 껍질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요거 초급목표라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 사람들이 식물에서 먹을 수 있는 모든 걸 갖다 다 얘기한다라고 하니까 이 혼성주 부재료로 이런 걸 갖다 다 넣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혼성주 부재료 이렇게 다양하다 이런 걸 갖다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다음은 리큐르를 만드는 그 과정을 보기 좋게 간단하게 표시해 놨습니다. 혼성주는 증류주나 혹은 양조주에다가 부재료를 넣는다. 이렇게 간단하게 공식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 3절 음료 용어 보시겠습니다. 그러면은 먼저 이제 우리 이런 말을 많이 쓰죠. 식전 음료. 그런데 사실 이것도 우리가 식전 음료 이렇게 해서 했잖아요. 그죠? 이렇게 한국말로 잘 쓰지 않고요. 애프리티프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 학생들 다시 한번 제가 발음 한번 더 해드릴게요. 애프리티프. 자, 우리 학생들 같이 저 따라서 한번 해 보시겠습니다. 자, 같이 애프리티프. 네, 애프리티프. 요거는 우리 식전 음료인데 식전 음료가 뭐냐? 식사하기 전에 식욕을 갖다가 좋게 하기 위해서 마시는 음료를 갖다 식전 음료다라고 합니다. 자, 그럼 우리 학생들 잘 생각해 보세요. 식전 음료에서 공통점이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식전 음료에 그 갖춰야 어떤 요소가 있을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식사하기 전에 마시는 그런 음료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뭐냐면 단맛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단맛이 있으면은 입안 전체가 달아가지고 식사를 할 때 보통 이렇게 그 식욕을 갖다 감퇴시키겠죠. 그래서 우리 식전 음료에서 우리가 갖춰야 될 조건은 자 음료에서 신맛이라든가 쓴맛 이런 걸 가지고 있으면은 식욕을 갖다가 왕성하게 이렇게 우리가 올릴 수가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음료 용어 두 번째로 버머스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버머스지만 또 다른 말로 베르무시라고도 합니다. 베르무. 자, 이 술은 우리가 그냥 스트레이트로 마시기도 하지만은 맛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드라이 버머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스위트 버머스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만드는 그런 방법은 여기 나와 있는데요. 와인에다가 대략적으로 한 10가지 허브를 넣어가지고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와인이 기초가 돼가지고 거기다가 한 10가지 정도의 약초를 넣어가지고 만드는 건데 이게 맛이 어떤 거는 단맛이 없는 것이고 어떤 것은 단맛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단맛이 없는 것은 프랑스산이 유명하고요. 그 다음에 단맛이 있는 것은 이태리산이 유명합니다. 그래서 용도는 보통 이 드라이 그 버머스 같은 경우는 식사하기 전에 이렇게 온도락이라든가 그런 걸로 마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한 칵테일 첨가용으로 이 스위트 버머스는 칵테일에 부재료로 많이 쓰는 그런 술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보면은 밀 드링크란 말을 갖다 또 이제 간혹 가다가 이제 쓰는데요. 밀 드링크를 보시면은 자, 밀 드링크. 요거는 이제 우리 식사와 함께 마시는 음료를 갖다가 밀 드링크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말로 보면 뭐 이렇게 반주다 이런 말을 쓰죠. 그죠? 그래서 우리 시골에 가면은 할머니나 할아버지들께서 진지 드실 때 거기에 막걸리라든가 소주라든가 이렇게 한 잔씩 올려드리잖아요. 그죠? 맛있게 식사하고 건강하시라고. 그래서 우리 밀드링크는 바로 그런
식사와 함께 마시는 음료로, 그러면 일반적으로 그러면은 서양에서 무엇을 마시느냐? 식사하면서 바로 와인을 마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 식사 중에 마시는 음료들은 대체적으로 보면은 단맛이 없거나 조금 단맛이 나는 이런 와인들을 주로 마십니다. 근데 요즘에 이제 그 식사 형태가 많이 이제 바뀌다 보니까 변형된 어떤 밀 드링크 방법으로 뭐 맥주라든가 칵테일, 커피 또는 소프트 드링크 이런 걸 갖다가 주로 마시는 이런 어떤 형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 밀 드링크는 식중 음료, 식중 음료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디저트 드링크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디저트는 이제 우리가 디저트 드링크는 후식과 함께 마시는 음료란 뜻이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여기 이제 대표적인 게 뭐냐면 그 브랜디입니다. 브랜디. 근데 우리 아마 학생들 그 브랜디 하면 잘 모르실 건데 꼬냑 하면 잘 아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꼬냑 종류라든가 또 이 디저트 드링크로 좋은 것이 또 뭐가 있냐면은 이게 단맛이 나는 와인. 아까 말씀드렸지만 와인에 단맛이 난다.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그 식을 갖다 떨어뜨리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또 하나 이제 장점이 뭐냐면은 디저트 드링크 장점이 뭐냐면은 이제 그 소화를 갖다 촉진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디저트 드링크는 브랜드라든가 단맛이 나는 와인을 갖다 우리가 또 마시길 하지만 또 다른 방법으로 요즘에 커피라든가 청량음료, 주스 이런 것도 디저트 드링크로 요즘에 많이 마시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 드링크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이 바 드링크는 우리 아까 밀 드링크가 식사와 관계 있었다 그러면 이 바 드링크는 이제 식사와 상관없이 마시는 그런 음료를 갖다 우리가 바 드링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바에서 마시는 칵테일이라든가 뭐 병맥주, 생맥주라든가 이런 탄산수, 청량음료, 주스 이렇게 다양하게 요거는 식사와 관계없이 즐겨 마시는 걸 갖다 그러니까 바 드링크다 이런 얘기를 갖다 이제 우리가 합니다. 여섯 번째 음료 용어는 리커입니다. 리커는 다른 말로 스피리트로 표현하기도 하고 독한 술이라는 뜻으로 증류주란 말이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리커는 우리가 혼성주란 말 리큐르하고는 표현이 좀 스펠링이 비슷하지만 서로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자, 우리 리커는 증류주고 리큐르는 혼성주입니다. 일곱 번째 용어는 에이지드, 숙성입니다. 에이징, 숙성. 자, 숙성하는 술은 모든 술을 숙성하는 게 아니고 대표적으로 세 가지를 갖다 숙성을 합니다. 위스키, 브랜디, 와인입니다. 이 숙성을 하게 되면은 와인이라든가 위스키라든가 브랜드가 색깔과 향과 맛이 더욱 좋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 그 술을 에이징하게 되는 겁니다. 숙성 중에 첫 번째 증류주 숙성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류주 중에서는 에이지드 하는 게 위스키, 브랜디, 꼬냑 이런 걸 주로 묵힙니다. 증류주 에이지는 나무통 속에서 묵힌 것을 숙성이라 합니다. 왜냐하면 증류주는 병에 넣은 후부터는 변화가 없기 때문에 나무통 안에 있는 동안에 작은 구멍으로 공기 호흡을 하는 과정에서 좋은 술로 발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나무통 안에서는 나무통을 통해서 거친 공기가 빠지고 좋은 공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거는 숙성으로 볼 수 있는데 병 안에 들어가는 순간 그거는 바깥 공기와 안에 있는 술과 차단이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숙성으로 보지를 않습니다.
와인 숙성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인의 에이지드는 자연 조건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즉, 포도가 어떤 토질에서 어떤 기후에 자라냐에 따라서 이 와인의 숙성 기간이 결정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포도의 성분 속에 들어있는 탄닌이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이 탄닌이 포도 껍질이라든가 씨앗이라든가 줄기에 많이 있는데, 이 탄닌은 천연 방부제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와인 안에 나쁜 그런 세균이라든가 곰팡이균이라든가 이런 나쁜 것이 들어오면 자연적으로 방어를 해주고, 그런데 특이한 거는 탄닌은 효모 역할은 또 가만히 놔둬줍니다. 같은 미생물이지만. 그래서 이 탄닌이 많으면은 와인을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탄닌이 적으면은 보관 기간이 짧은 이런 와인을 갖다 우리가 영와인이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많이 오래 묵힐 수 있는 걸 에이지드 와인 이렇게 구별하는데, 그건 바로 와인의 수성은 탄닌과 상관관계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번에 이제 설명할 그런 내용은 칵테일 파티 드링크네요. 칵테일 파티 드링크. 자, 이 칵테일 파티 드링크는 야외 혹은 정원의 넓은 장소에서 여러 사람들이 함께 서서 마시는 파티 때 사용하는 음료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식탁에 앉아가지고 파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칵테일 파티라고 하는 것은 우리 보면은 여기에 그림에서 보시면 알겠죠? 이렇게 서가지고 서로 담소도 나누고, 그 다음에 손에다가 이렇게 음료도 이렇게 한 잔씩 이렇게 가지면서 서로 이야기하는 거. 이거 갖다 이제 우리가 칵테일 파티 드링크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미리 이제 그 주최 측이나 바텐더들이 이렇게 많이 와가지고 술을 갖다가 음료를 다양하게 준비를 해놓고요. 그 사람들은 가서 자리에 앉는 것이 아니고 서가지고 이렇게 담소도 나누고 서로 문학 작품 같은 거 이야기도 하고 미술 감상도 하고 하면서, 또 뭐냐면 봄 파티에 앞서 가지고 미리 오신 분들은 서가지고 기다리는 이런 것도 이제 우리가 칵테일 파티다 하는데, 이때 이제 우리가 마시는 드링크를 갖다가 칵테일 파티 드링크다 이렇게 하는데, 대체적으로 보면은 어떤 종류가 있냐면은 여기 이제 와인이라든가 주스, 맥주라든가 그다음에 청량음료, 그다음에 펀치 종류 칵테일 이렇게 다양하게 이렇게 많이 내놓습니다. 자, 요 그림 보시면 요게 이제 우리가 까나페인데요. 까나페 보시면 이렇게 한 입에 먹기 좋게끔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조그맣게 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맛이 나게 만들어 놨는데요. 이 까나페는 이제 아까 칵테일 파티 하시면서 이렇게 하나씩 안주 겸, 뭐 포크나 나이프 사용하지 않고 바로 있잖아요. 그죠? 이게 투스픽이죠. 그죠? 요게 투스픽. 요걸 갖다 이용해서 들고 먹는 요런 우리 이걸 까나페라 그럽니다. 여기 보면은 이것도 까나페 이렇게. 자, 그 다음은 알코올 표시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국별로 알코올 도수를 표시하는 방법이 좀 다양한데요. 우선 미국의 알코올 도수 표시하는 방법을 보시면은 미국에서는 프루프라는 그 단위를 갖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은 이게 이프루프가 우리 한국의 1도시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1프루프, 1프루프는 한국의 0.5도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사실 프루프라는 고유 단위를 갖다 쓰기도 하지만 또 세계적으로 유통되는 이런 도수 단위 이걸 갖다 같이 혼용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독일 같은 경우는 그러면 어떻게 이제 알코올 도수를 표시하냐를 보시면, 독일은 무게, 중량 단위로 알코올 도수를 표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 보시면은 100g의 독일에서 표시하는 방법입니다. 100g의 액체 중에 몇 g의 순수 에틸 알코올이 함유되어 있는가? 이거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만약에 술 100g 중에 에틸 알코올이
30g이 들었다. 여기 보시면요. 독일에서 표시하는 방법입니다. 100g 중 술 100g 중 순수 에틸알코올이 30g이 들었다라고 하면 바로 그건 30도의 술이라고 표시합니다. 자, 참고로 우리 한국에서는 그러면은 어떻게 표시하냐면은 자, 우리 술 한 병 안에 있는 그 용액이 제 액체가 100으로 이제 우리가 가정을 했을 때 만약에 40도다라면은 그 액체의 40%가 알코올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알코올 도수가 당연한 거지만은 높아질수록 그만큼 알코올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 제1장 이 단원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1장 음료의 일반적인 개념인데요. 그동안에 쭉 강의했던 내용은 우리 좀 여러분이 꼭 우리 학생들이 알아두셔야 할 내용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음료의 정의, 즉 뭐냐면은 우리 한국의 주세법에 보면은 음료에 1% 이상의 알코올이 함유되어 있어야만이 그걸 갖다 이제 우리가 수리를 한다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그 동서양의 그 베버리지의 뉘앙스, 어원의 차이, 그 다음에 또 뭐냐면은 술을 만드는 재료 두 가지, 과실류와 곡류. 그 다음에 음료 분류에서 보면은 크게 나누면은 알코올성 음료와 그 다음에 비알코올성 음료로 나눌 거예요. 자, 우리 학생들 같이 한번 해보세요. 비알코올성 음료 세 가지. 자,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죠? 청량음료, 영양음료, 마지막 하나 뭐? 예, 그렇죠. 기업음료죠. 자, 그럼 우리 알코올성 음료 세 가지. 예, 제일 먼저 만드는 거 양조주. 두 번째 증류기를 위해서 뭘 만들어요? 그렇죠. 증류주를 만들죠. 마지막에 요게 양조주와 증류에다가 부재료를 만들어서 우러나게 하는 거 이걸 갖다 뭐라 그러죠? 그렇죠. 혼성주라고도 하지만 우리가 리큐르 이렇게 얘기했죠. 그죠? 예, 여러분 이렇게 음료의 분류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증류주는 우리 핵심이 뭐냐면은 그 일반 어떤 수분에서 알코올을 갖다가 더 강하게 뽑아내는 거죠. 그래서 바로 알코올의 비등점과 물의 비등점, 알코올의 비등점은 78.32도입니다. 섭씨. 여기서 우리 알코올이 날아가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알코올을 뽑아내는 거고요. 그 다음에 3절에 우리 음료 용어 여러 가지가 나왔습니다. 식전 음료라든가 그 다음에 버머스, 밀드링크, 디저트 드링크, 바 드링크, 그 다음에 리커, 에이지드, 그 다음에 칵테일 파티 드링크, 알코올 도수에 대한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아쉽지만 학생들이 일장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동영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코로나 이기면서 그 다음에 건강 잘 유지하면서 그 다음에 만날 때까지 화이팅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인규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제2장 양조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2장과 3장은 다 모두 양조주인데요. 3장은 맥주고 2장은 양조주입니다. 양조주 중에서도 와인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 1장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인류가 이제 술을 만들어낼 때 먼저 과일 종류로 먼저 만들고 나서 그 다음에 곡식을 이용한 술을 만들기 때문에 와인을 앞쪽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2장에서는 우리가 와인에 대한 어떤 기본 개념을 잡기 위해서 1절은 와인의 개요고요. 2절은 여기에 와인의 포도 품종, 3절은 와인의 분류 이렇게 세 가지 그 3절 세 개의 그 절로 통해서 제가 양조주 와인에 대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자, 1절 이제 와인의 개요입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가 와인의 역사를 한번 볼까요? 예. 와인은 그 여러 가지 어떤 동양과 서양에서 보니까 시나라든가 고담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보면은
아마 성경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약 한 512번이나 이렇게 와인에 대한 이야기가 적혀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와인은 우리 인류 문명과 함께 했으며 희노애락을 같이 이렇게 다 겪은 그런 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와인의 역사에서 우리 사료에 의하면은 와인은 지금부터 약 한 6천년 전부터, 그러니까 기원전 4천년 전부터 시작이 됐다 그럽니다. 그래서 와인이 가장 먼저 문헌에 나타난 것은 기원전 1700년경에 바빌로니아에 있는 함무라비 법에 의해서 와인이 상업에 대한 기록이 있었다 그럽니다. 이 기록은 뭐냐면은 어떤 그 와인을 마시면서 국가에 모반을 깨할 때 거기에서 만약에 국가에 신고하지 않으면 똑같이 그렇게 국가에 그 모욕죄에 해당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는 와인의 역사는 그렇게 지금부터 약 한 기원전 4천년, 즉 지금은 현재 2000년 넘었으니까 약 6천년 전부터 이렇게 시작이 됐다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와인에 대한 이해를 갖다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와인을 만들기 전에 그 재료는 포도죠. 포도이기 때문에 포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먼저 하고자 하는데요. 포도는 사람이 재배한 가장 오래된 식물 중 하나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 그 지금 화석이라든가 이런 사료를 갖다 봤더니 와인이 우리 지구촌에 온 것이 1억 년 전이었답니다. 그래서 포도가 열매를 갖다 맺기 시작한 건 지금부터 약 6천만 년 전으로 추치됩니다. 그래서 인류 문명과 더불어서 오늘까지 와인은 종교 행사, 축제 등에 있고 기원전 500년 전에 이미 와인은 발열이라든가 염증 완화 이렇게 이런 약용이라든가 소독, 진통, 치료 이런 의약용으로 쓰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원전 500년 전, 그러니까 지금부터 2500년 전에 이미 와인을 의학용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와인에 대한 정의를 한번 내려볼까요? 와인은 포도를 재료로 하여 당분이 발효되어 술로 변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1절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이 포도 재료를 갖다가 당분해서 술로 변하게 하는 것은 이스트였죠. 그래서 넓은 의미로 이제 우리가 와인을 갖다가 규정을 할 때는 이렇게 과일 종류로 만든 술을 갖다 의미합니다. 즉 뭐냐면 와인은 넓은 의미로는 뭐냐면 과일로 만든 술을 의미하지만 포도를 가지고 만든 것만 와인이라 하고요. 다른 과일로 만약에 만든 와인이 있다 그러면 과일 이름을 와인 앞에 써주는 게 에티켓입니다. 예를 들면은 배로 만든 와인은 피오 와인이라 하고요. 그 다음에 앵두로 만든 와인은 체리 와인이라 하고, 그 다음에 우리 김천대학에서 자두를 이용해서 와인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거는 바로 와인이라 하지 않고 프롬 와인, 이렇게 과일 이름을 앞에 써주는 것이 하나의 관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와인에 영향을 주는 요소를 테루아르랍니다. 테루아르는 프랑스 말로서 포도 재배에 영향을 주는 요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토질이 있죠. 토질은 포도에 영양 공급을 하는 원천이기 때문에 와인 맛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요. 포도 농사에 적합한 토질은 일반 농사에 좋지 않은 오히려 나쁜 땅인 자갈, 진흙, 석회암 등이 포도 농사에는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영양분이 없으니까 이 포도나무 뿌리가 땅속 깊게 들어가므로 그 땅속 깊은 데서 좋은 영양을 뽑아서 열매에 저장하기 때문에
토질은 나쁜 토질이 포도 농사에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테루아루 두 번째 조건은 기상 조건입니다. 포도 농사에 두 번째로 큰 영향을 주는 것은 기상 조건으로 햇빛, 비, 서리, 습기, 수분 등으로 또 그 외에도 알맞은 추위와 또 긴 여름, 알맞은 여름비 등은 포도나무의 좋은 휴식 조건이 됩니다. 포도나무 성장에 가장 적합한 온도는 섭씨 28에서 30도씨로 추위를 이겨내는 범위는 영하 10도가 내려가면은 포도나무가 살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이런 조건을 잘 갖췄을 때 좋은 포도를 우리는 수확을 할 수 있습니다. 테루아루 세 번째 우리 요인은 포도 품종이 되겠습니다. 와인의 맛을 가장 특징이 결정짓는 것이 바로 여러 가지 테루아루가 있겠지만 포도 품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포도 품종은 지금 현재 지구촌에서 약 한 8,000여 종류의 종류가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8,000여 종류의 포도 품종이 있다. 근데 이 중에서 와인을 만들 수 있는 것은 약 한 대략 200여 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프랑스에서는 이렇게 좋은 그런 와인을 만들기 위해서 원산지 통제 명칭을 만들어서 이거 법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줄여서 A, O, C라고 합니다. 이렇게 엄격하게 와인 생산에 있어서 포도 품종과 원산지와 수확량이라든가 재배 방법이라든가 이렇게 상세하게 포도 품종에서 관리하는 것 같다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도 품종은 와인에 영향을 미치는 맛과 특징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네 번째 그 테루아르는 양조 기법인데 사실 테루아르라 하는 것은 식물 재배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갖다 얘기하는 것으로서 포도뿐만 아니라 일반 작물에도 일반 곡식과 같은 작물에도 다 해당되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테루아르란 말은 다른 어떤 그 분야보다는 와인 쪽에서 많이 쓰고 있는데요. 이 양조 기법은 약간의 테루아르 개념과 거리가 조금 먼 것 같지만 요즘에는 과거에 와인이 잘 되려면은 포도나무 어떤 그 재배 여기다 신경을 많이 썼지만은 요즘엔 그거 플러스 뭐냐면 술을 만드는 기법 이것도 이제 테루아르라고 이제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의 나머지 것은 이제 우리가 보면은 자연적인 요소지만 이거는 양조 기법은 인위적인 기법, 인공적인 기법의 이제 우리 하나의 그 테루아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와인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요소의 하나는 와인을 만드는 사람들의 정성이 들어가는 양조 기법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포도를 재배하고 수확하고 와인을 관리하는 모든 분야와 와인을 양조하는 과정에서 정성이 들어가는 그런 것을 갖다 우리가 테루아르로 넣어가지고 양조 기법, 좋은 와인을 만드는 그런 방법, 이것도 테루아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와인의 성분입니다. 와인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을 분석해 보면은 수분이 가장 많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수분은 와인을 형성하는 성분의 가장 기본이자 많이 차지하는 것으로서 대략적으로 85에서 90% 정도를 수분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와인의 성분 두 번째는 알코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와인에는 세 가지 알코올 성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틸알코올, 그리세롤, 알코올 슈페리에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는데요. 와인 1리터를 기준으로 했을 때 에틸알코올이 72에서 대략 120g, 그리셀롤이 5에서 10g 정도, 그 다음에 알코올 슈페리어도 소량 포함되어 있어서 특히 알코올 슈페리어는 향을 갖다가 좋게 나는데 영향을 주는 그런 알코올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와인을 구성하는 성분 세 번째는 산입니다. 와인에는 산이 함유되어 있어서 와인의 고유한 신맛을 내는데 영향을 미치는데요. 와인에 들어있는 산은 대략 6가지입니다. 타르타닌, 메릭, 시트릭. 이 세 가지 산은 포도 송이에서 생성되고요. 슈시닉, 렉틱, 아세틱은 발효 과정에서 생산이 됩니다. 그래서 아세틱산을 제외한 5가지 산은 다 신맛을 내는데 영향을 끼칩니다. 네 번째는 염분이 되겠습니다. 이 염분은 와인에 가만히 생각해보면 짠맛이 없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느끼지 못할 정도로 아주 소량의 그런 염분이 들어 있습니다. 그 염분의 종류도 하나가 아니고 2가지 이상의 틀린 성분의 염분이 들어있는 걸 알 수가 있었는데요. 대표적인 염료로서는 인산염, 유황염, 염화물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이거 말고도 이제 우리 와인에는 대략적으로 1000여 가지의 아주 다양한 그런 물질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와인은 우리 1절에서 말씀드렸듯이 인류가 옛날이나 지금이나 즐겨 마시는 이유는 다양한 그런 어떤 1000여 가지 이상의 성분이 들어있어 가지고 우리 일반적인 음식으로 섭취할 수 없는 이런 물질을 갖다가 와인을 통해서 마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건강 음료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무튼 대표적으로 우리 와인 안에 있는 성분 대표적으로 수분, 알코올, 산, 염료 이런 거 말고도 뭐 쓴맛이 나는 우리 폴리페놀이라든가 그 다음에 안토넨 색소라든가 탄닌이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들어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2장의 1절을 마치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2절을 보시겠습니다. 2절 와인의 포도 품종입니다. 와인의 포도 품종이 왜 중요하면은 우리 포도 성분이 바로 와인을 구성하는 가장 핵심이고 아까 어떤 그 와인의 특성을 갖다가 나타낼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재료이기 때문에 우리 포도 품종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교재를 보시면은 27쪽이 되겠는데요. 여기 보시면 포도 성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와인의 기본 재료는 포도이고 포도에 함유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물이 대부분 물이 많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당분, 탄닌, 질소, 구연산, 주석산, 단백질, 아미노산 등 굉장히 다양한 그런 성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포도를 보시면 포도의 껍질과 씨와 과육이 와인의 특성을 이루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성분인 걸 알 수 있습니다. 포도의 껍질은 특히 색깔과 탄닌을 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그렇게 알아두면 될 것 같고요. 포도에는 이 탄닌이 있는데 탄닌은 바로 씨앗, 줄기, 껍질 이런 데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탄닌이 많으면은 우리가 와인을 갖다가 오래 보관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탄닌이 적은 그런 포도로 만든 와인은 오래 저장을 하지 못하는 그런 영와인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 탄닌이 뭔지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탄닌은 천연 방부제 같은 역할을 해가지고요. 이거는 효모의 역할은 나비두는데 활동은 나비두는데 예를 들어서 다른 어떤 병균이라든가 그 다음에 와인에 해로운 그런 어떤 성분은 이 탄닌이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아마 우리 학생들 탄닌이 무엇인지 굉장히 궁금하실 건데요. 이 탄닌은 식물들이 광합성 작용을 하면서 즉 성장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요거는 만들어내는 그런 물질입니다. 근데 어떤 나무는 탄닌을 씨앗, 줄기, 껍질 이런 데다가 많이 보관하기도 하지만은 또 어떤 그 나무는 탄닌 자체를 과일로 이제 보관하는 게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 보시면은 우리가 완전히 익지 않으면은
덜 익은 감을 먹을 때 떨다는 표현을 하죠. 그게 바로 탄닌의 맛이 되겠습니다. 또 다른 나무 하나 예를 말씀드리면은 그건 도토리 나무가 되겠습니다. 도토리 나무는 이 탄닌을 갖다가 많이 만들어서 도토리로 저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역시 도토리도 우리가 그냥 먹을 수는 없지만은 약간 맛을 보게 되면은 어떤 그 탄닌은 이렇게 떫은 맛이 나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 그런 성분이 와인에 들어가서 그게 많으면은 오래 보관할 수 있는 그게 숙성 와인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에이지드 와인이라 그러죠. 그 다음에 만약에 탄닌 양이 적으면 오래 와인을 보관하지 못하는 하나의 영 와인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 탄닌은 처음 만들어지면서 우리 들어가게 되는 건데요. 나중에 우리가 와인을 마실 때까지 요거는 와인 안에서 존재하는 물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우리 와인의 주요 포도 품종에 대해서 한번 와인을 만드는 포도 품종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략적으로 제가 앞에서 어떻게 말씀드렸냐면은 전 세계 약 한 8,000여 종의 그 포도 품종이 보고되어 있고요. 그 중에서 200여 종으로 와인을 만들었는데 또 사실 국제적으로 널리 알려진 건 한 50여 종이 됩니다. 그래서 200여 종을 갖다가 다 와인을 만들어 봐도 그런 게 다 하나하나 좋은 와인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 중에서 각 국가라든가 많이 쓰는 한 50여 종. 그렇지만은 50여 종을 본 교재에서 다 설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중에서 몇 가지 대표적인 것만 설명하고자 합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자, 우선 화이트 와인 포도를 만드는 그런 품종을 말씀드리면은 여기에 질바느가 있습니다. 예, 뭐 실바느라고 발음하기도 하는데요. 요거 오스트리아가 원산지고 이 포도는 빨리 익고 라이트 바디 한 그 가벼운 그런 와인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에 질바느로 만든 와인은요. 매우 엷은 색을 가지고 있으며 드라이하며 가볍고 시간일수록 마른 풀과 꽃 향기가 나지만 최상급 와인이 아니다라고 하면은 만약에 우리가 와인이 실바느로 만들었다면 이거는 아주 고급 와인은 아니고요. 이거는 좀 가벼우면서도 이렇게 마시기 좀 신선한 그런 드라이 와인을 만드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포도 품종 보십니다. 이건 샤도네입니다. 자, 우리 이 샤도네는 또 다른 말로 우리가 샤르도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죠. 한마디로 이 샤르도네, 즉 샤도네는 우리 화이트 와인을 만드는 포도 품종으로 최고입니다. 이거는 프랑스 버건디에서 이제 이게 그 고향인데요. 또 프랑스 버건디와 미국과 그 다음에 다른 여러 나라에서 재배되는데 아무튼 샤르도네 또 샤도네 하시면은 우리 여기 화이트 와인 있잖아요, 그지? 여기 주 원료면서 가장 좋다. 근데 샤도네는 추위에 잘 견디고 생산량도 풍부합니다. 그래서 이 와인으로 만들면은 오랜 숙성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또 드라이하면서도 맛은 이게 이제 단맛이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주 좋은 그런 와인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어떤 것은 이게 10년 이상도 화이트 와인이지만 저장이 가능한 그런 아주 훌륭한 와인을 만드는 포도 품종이 샤도네입니다. 샤도네. 예. 앞에서 설명한 화이트 와인 만드는 포도 품종 두 가지 외에도 많은 그런 포도 품종이 있지만 생략하고 레드 와인을 만드는 포도 품종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까베르네 소비뇽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까베르네 소비뇽은 프랑스 메두크 지방이 고향인데 레드 와인 중에서는 가장 훌륭한 그리고 가장 세계적으로 많이 레드 와인을 만드는데 사용되는 포도 품종이 까베르네 소비뇽이 되겠습니다. 이 까베르네 소비뇽은 재배지를 다른 데로 옮겨도 잘 자라고요. 그 다음에 탄닌이 많고, 그 다음에 아주 맛이 깊은 그런 와인을 만드는 것으로서 포도 향도 많이 나고 흙 냄새, 초콜릿과 같은 향기를 가지고 있으며 장기 숙성이 가능한 그런
포도 품종이 까베르네 소비뇽이 되겠습니다. 우리 교재에 나타내는 포도 품종도 상당히 여러 종류가 있지만 포도 품종에 대해서 조금 생략을 하고 여기서 중요한 것만 몇 가지 더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자, 보시면은 여기에 메를로라는 포도 품종이 있는데요. 이 메를로라는 포도 품종은 탄닌 성분이 다른 포도 품종에서 매우 적습니다. 그래서 당도는 18에서 22% 정도로 되고요. 열매가 익는 기간도 빠르고 부드러운 맛의 와인을 만드는데 아주 유용한 그런 포도 품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메라는 포도 품종은 이거는 보졸리의 지구에서 재배되는 그런 포도 품종으로서 탄닌이 메를로보다 더 적습니다. 그래서 영와인을 만드는 그런 재료로 사용하고요. 생산 다음에는 곧바로 마실 수 있는 순하고 과일향이 풍부한 그런 와인을 만드는 재료가 가메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가 우리 1주차 강의 내용입니다. 계속해서 한번 학생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 내용을 숙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2주차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윤 교수입니다.